경제의 정석,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해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만 엮어 준비하였는데요. 그 보람이 느껴집니다. 제가 손수 정리한 교재, 그리고 평생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여러분들의 투자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열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IMF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경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선 IMF 경제 성장,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IMF가 분기별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네. 작년 10월에 했고 올 1월에 또 수정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전망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계속 경제 성장을 낮추다가 이번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달에 올해 경제 성장이 한 2.7%일 것이다. 네. 그러는데 2.9%로 올렸어요. 그동안 계속 내리다가 올려버렸는데요. 우리가 그 전망 자료, IMF 들어가면 전망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어 보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우리 기획재정부 들어가면요. IMF 경제 전망을 다 요약해 놨어요. 거기 가서 요약을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IMF 원문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을 제가 이 화면에 조금 더 나타내 놨는데요. 경제 성장률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경제가 상당히 탄력적이었더라. 그리고 중국 경제 리오프닝 하더라.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을 올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보다는 2.9%는 낮은 성장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리스크 요인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올해 세계 경제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이고 대신 이 개선한 이유는 경제의 탄력성 그리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먼저 교수님 국가별로 전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미국 경제가 작년에 2.1%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IMF 표 보니까 2.0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4분기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전망을 해가지고 4분기 데이터가 원래 전문가들한테 2.6 예상했는데 2.9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표는 4분기 데이터 발표되기 전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수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는 올해 미국 경제가 1.0%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1.4%로 좀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미국 경제가 과연 1.4% 성장할 것인가 좀 어렵습니다. IMF 전망이 좀 낙관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방금 오기 전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한번 봤어요.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로 돼 있습니다. 거의 1%포인트 가깝게 차이가 나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미국 경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데 아마 IMF 전망보다는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최근 현실을 더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 경제 성장률도 작년 10월보다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좀 낮췄어요. 네. 작년 10월에 2.0 했는데 이번에 수정 전망하면서 1.7로 낮췄죠. 그러네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작년 10월보다 높였는데 우리나라는 낮춘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작년에 3% 성장했는데요.
뭐 10월 달에는 4.4%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5.2%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가감히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리오프닝 영향이 좀 클 것이다라는 건가요? 예, 그 영향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제가 3% 성장한 것은 주로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네. 예, 중국이 코로나를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못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1만 달러 돌파하면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올해 코로나 규제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중국의 코로나19 감염률이 85%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네. 이제 풀어줘도 된다. 예, 그래서 코로나 규제 안 하면서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5.2% 성장할 것이다. 예,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을 올리는데 중국 경제가 결정적으로 기여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인도 경제도 6.1% 높은 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놓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 보니까 미국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블룸버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전망치를 내놓았고,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네, 많이 전망치를 낮춘 모습이 보였고, 뭐 중국, 인도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국가들 뭔가 그래도 조정폭이 좀 많이 오른 것을 보니까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 그 보고서에서도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성장이다. 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 예, 제가 장기적으로 뭐 세계 경제, 그다음에 선진국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률을 좀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만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세계 경제가 연평균 3.3%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9%니까 과거 평균보다는 좀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국가별로 보니까 확실히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가 왜 이렇게 더 잘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건가요? 예, 우선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인도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뭐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예, 저처럼 나이 들면은 소비도 많이 안 하고 투자도 덜 하고 살아요. 축소사에 접어들죠. 그런데 최임 씨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소비도 많이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도, 베트남도 같은 데도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인구 구조가 젊기 때문에 계속 그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특히 중요한데요. 네. 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엔진이 중국과 인도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었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 세계 경제 성장을 기여도도 그려놨는데요. 예,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나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작년에 3% 성장하다가 올해 5% 넘게 성장하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올라가는 데는 중국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중국은 확실히 소비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올 것 같고요. 인도의 경우에도 역시나 인구가 워낙 젊다 보니까 또 인구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엔진으로 두 국가가 불리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그러면 이제 한국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전망치를 내려잡았습니다. 0.3%나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뒤처진다라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문제인데요. 네. 예, 우리 경제가 과거에는 높은 성장을 했어요. 예, 제가 IMF 기준입니다만은 선진국, 한국, 세계 경제 성장을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1980년부터 2009년까지는 우리 연평균 경제 성장이 7%였습니다. 예, 그때 세계 평균이 3.4%였거든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성장했죠. 아, 예, 그러나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요. 우리 연평균 성장률이 3.0, 세계 평균 3.3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2년도 세계 평균이 올해하고 내년 IMF가 3.0%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2%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평균 성장률이요. 예, 그러면 갈수록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게 우리 경제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왜 이렇게 낮아지느냐?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잠재 성장률이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잠재 성장률 결정하는 게 노동, 자본,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노동이 감소하고 있어요. 15세에서 64세 인구.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인구, 전체 인구 자체도 감소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자본 수당 많이 축적해 놨으니까 뭐 자본 투자 많이 안 늘어날 거고요. 우리 이제 잠재 성장 올라가려면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되려면은 뭐 사회적 대타협, 뭐 노사 대타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예, 지금 우리 경제 국민들 가치의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쉽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부터 우리가 세계 경제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 경제보다도 성장률 차이가 더 낮은 쪽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네요. 예, 미 의회에서 2030년 잠재 성장률을 한 1.8% 정도로 추정해 놨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연구기관에서 저도 뭐 추정해 봅니다. 2030년 되면은 우리 잠재 성장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세계 평균 이머징 마켓보다 낮은 성장을 하지만은 2030년, 40년 가면은 우리가 선진국보다도 낮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예, 이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 전망 뭔가 밝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조적으로 일단 많은 것들이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속 화두가 됐던 주제죠.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예, 인플레이션은 이미 꺾인 거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가 한 6.6% 오를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내년에 한 4.3%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이미 꺾였는데, 예, 그래도 4.3%, 올해 6.6%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중앙은행 주요 물가 안정 목표가 2%거든요. 네. 예, 그리고 IMF가 전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코어 CPI라고 있습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이라고 그러죠.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음식료를 제외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꺾이기는 꺾이지만은 계속 전망할 때마다 그래프 제가 그려놨습니다만 이 근원 물가는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IMF는 아직도 물가 안정이 구조적으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올해도 세계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IMF 전망보다 물가 상승이 훨씬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경제도 IMF 전망보다 낮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가 위축되면서 아마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도 좀 낮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그래도 좀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IMF 세계 경제 전망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크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MF가 보고서에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4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네. 예, 그런데 중국 경제도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까 제가 코로나 감염률이 85%라고 그랬는데 네. 예, 그래도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못 돌아다닐 것이다. 소비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있는데요. 네. 예, 그것 중에서도 가장 심화된 게 중국의 부동산업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2기가 왔는데도 2009년, 2010년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성장했는데요. 기업들,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부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드러나면은 중국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낮아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잘 모르죠. 예, 그런데 혹시라도 러시아가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은 물가도 오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요새 가장 큰 이슈가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은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사실 세계 원자재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또 오를 수가 있다. 물가 오르면 중앙은행 또 긴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위험도 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 부채 문제예요. 2008년, 2020년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었습니다만은 가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써가지고 전 세계가 위기를 극복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선진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78%였는데 최근에 120% 넘어버렸고, 예, 그다음에 신흥국은 기업이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 같은 일부 국가들은 가계 부채가 늘어났어요.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는데 이 부채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경제 분절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두 나라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는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경제 분절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분절화 그리고 뭐 중국 리스크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들도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선 아까 근원 인플레이는 상승률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네. 안정된 게 아니다. 중앙은행 통화 정책은 아직도 물가 안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돈을 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가 재정 정책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는데요. 전부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소득 차별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네. 재정 정책은 선별적으로 써야 된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건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거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증권회사, 저축은행들 같은데요. 네. 이런데 일부 기업들이, 일부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관련 PF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예, 그래서 비은행 금융 부분 관리 감독을 금융당국이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저탄소 경제로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장기적인 거니까요. 어떻든 통화 정책은 아직도 팽창적으로 운영할 때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당초 제가 이 IMF 전망을 보면서요. 뭐 작년 10월 전망 나오고 IMF 총재가 가끔 언론에 나와서 올해 세계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성장률 낮춘다. 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 그런데, 의외였어요. 예, 이런 거 딱 보니까 정말 의외로 나왔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IMF 전망이 아까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만은 미국 경제만 비교해봤습니다만은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예, 그래서 IMF가 또 4월에 전망을 할 텐데 4월 전망할 때는 뭐 이걸 좀 낮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경제도 빠르면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IMF 4월 전망에서는 조금 더 수정돼가지고 낮게 전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더 신중히 해야 된다라든지 더 선별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경제 전망은요. 더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중반쯤에 다시 전망이 나올 예정인데 그때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을 예, 것이다라고 전망이 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뭐 우리 경제 성장이 계속 낮아지니까 금리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말한 뭐 국채 10년 수익률이 4.6까지 갔다가 최근에 3.3%까지 많이 떨어졌는데요. 경제 성장이 1% 중반대를 보라면 예, 금리는 더 낮아질 수가 있다. 예, 이미 그 시장 금리 낮아지고 요새는 은행의 저축 금리, 대출 금리도 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조금 더 빨리 낮아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런 의미에서 채권 투자는 이미 작년 9월 이후로 채권 투자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아직도 일부 자금은 채권 투자하셔도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주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모두 반영해 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 예, 작년 말에 한 24%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2,500 코스피 2,500에서도 우리가 명목 GDP가 계속 낮아지기는 낮아지는데 올해 명목 GDP가 한 3% 성장한다고 높은 건 아니거든요. 실질 1.7, 물가는 2% 정도 오를 거니까 그렇게 보면 아직도 코스피가 뭐 20% 정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아, 그래서 우리 주가는 미리서 이런 경제의 낮은 성장률 미리서 반영했기 때문에 뭐 주식은 전혀 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조정 받을 때마다 주식은 좀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정리해 주셨듯이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아직 유효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가는 항상 무언가를 선반영한다라고 하죠. 이미 이 낮은 경제 성장을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뭐 더 팔고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근차근 모아가셔도 될 타이밍이다라는 점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IMF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익의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통계청이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야말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산업 생산이 예, 지난달에 비해서 1.6% 감소했고요. 특히 제조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소비는 약간 증가했습니다만은 예, 지난달에 11월에 많이 감소해서 약간 기저효과인 것 같고요. 예, 특히 투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주 순환 변동치, 그다음에 선행주 순환 변동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은 현재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 생산 감소세 보이고 있고요. 뭐 동행 순환 변동치라든지 선행 순환 변동치라든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뭐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나라 제조업이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제가 네. 재고일 지수라고 거기다 그려놨는데요. 이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출하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작년과 12월 달에 우리가 재고일 지수가 127.4%였어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국내에서 생산을 했는데
국내 소비도 안 되고 최근에 수출도 감소하니까요. 네. 기업들이 이렇게 재고를 많이 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 재고를 줄이려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동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동률이 한때 79%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70%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서 생산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만 재고율 지수가 작년 11월에 127.4%였는데요. 12월 보니까 126%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상품이 많이 팔려서 재고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를 줄여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든 재고율 지수가 정점은 치고요. 이게 조금 감소세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프 저 주가하고 코스피하고 방향 그려놨으면 거의 방향이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고가 좀 조절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산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나중에는 확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게 건가요?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아, 앞으로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시간이 좀 거군요. 많이 필요합니다. 재고가 아.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방금 전에 이제 동행 순환 변동치, 선행 순환 변동치 다뤄봤는데요. 경기 종합 지수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경기를 예측하는데 선행지 순환 변동치인데요. 네. 그게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계속 하락했죠. 이게 이제 주가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네. 이게 그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100.9로 좀 감소폭이 빨리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먼저 떨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죠.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야, 현재 경기도 나빠지는구나. 이걸 그 동행지수가 나타내는 겁니다. 네. 경기 종합 지수들 살펴보니까 선행 지수가 작년 21년 6월 정점을 찍고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행 지수도 역시나 10월 달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출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이 참 저 문제죠. 네. 그래서 작년 그 9월까지는 우리 수출이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해가지고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이거 1월 수출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6.4%나 감소해 버렸습니다. 16.4%요.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그 일평균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그 그래프로 계속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과거 그 이기 때 보면은 수출이 거의 20%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 IT가 붕괴되고 그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도 거의 20%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거의 20%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6%니까 거의 그 수준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마 2, 3월 가면은 거의 이 수준에 갈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있다. 아. 과거 보면 20% 정도 떨어져 가지고 네. 감소폭이 축소됐으니까 수출 보면은 아마 지금 1분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저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보면 예. 되겠네요. 네. 안 그래도 전년 동월 수출 대비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감소된다는 것. 아. 마이너스는 계속 되는데 마이너스 폭이 감소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폭이 감소가 예, 된다. 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주가하고 계속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두 개가 상관계수가 0.86이라고 그랬죠.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일평균 수출이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다. 아, 네. 그런데 물론 그 코스피가 최근에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선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가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한다는데요. 이 선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제가 그 2021년 6월에는 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을 36% 가대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주가가 뭐 3,300까지 갔다가 2,135까지 떨어졌죠. 네.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적정 수준이라고 가소평가 영역에 들었었는데요. 근데 올 그 1월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버렸죠. 네, 1월 맞습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1% 정도 약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예,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어떻든 지금 수출이 안 좋기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동안 가대평가됐던 게 완전히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주가는 지금 반짝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는데요. 일단 뭐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심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경제 심리가 참 안 좋은데요. 네. 예, 특히 저 한국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발표하는데 이게 최근에 급락했었어요. 음. 예, 그런데 대기업, 수출 기업은 작년 상반기까지만까지 하나도 좋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 BSI가 100이 넘었는데 최근에 그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니까 예, 대기업 경기가 많이 나빠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계 소비 심리는 많이 떨어졌다가 좀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가계 소비 심리하고 기업 그 경기 실사주가 합친 거를 경제 심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이것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심리는 뭐 실물 경제 지표도 안 좋은데 네. 심리도 많이 안 좋다. 예, 그리고 제가 한국의 그 뉴스 심리 지수 한번 보자. 아, 예, 네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게 뉴스 심리 지수는 1월 들어서 조금 개선됐습니다. 아, 코스피가 아무래도 좀 올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쁜 보도보다는 언론 기사에서 조금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올 1월 달에 뉴스 심리 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이게 이제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네.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가장 나빠졌습니다. 기업 심리가 나빠졌다. 기업들의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경기에 그 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지수들, 특히나 이제 선행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보일까요? 예, 제가 뭐 올해 그 비교적 주가를 좀 낙관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선행지수가 2021년 6월 저점을 쳤는데 올 3월 전후가 저점일 것이다. 지난번 방송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예, 제가 그 12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모델에 12월 데이터를 넣고 업데이트했는데요. 이게 방향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3월이 그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예, 그런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게 7개 지표가 예, 선행지수 구성 요소인데요. 이 지표 하나씩 하나씩 보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음. 아까 그 재고일 지수, 재고 순환 지표라고 선행지수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재고질 지수가 정점을 쳤을 것이다. 물론 내용은 보면 좋은 게 아니죠. 네. 수출이 되고 내수가 증가해가지고 물건이 팔려가지고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보다는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수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거는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그 경제 심리 지수 이게 소비자는 조금 회복됐는데 기업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좀 반등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코스피 뭐 작년 12월, 작년 9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 1월에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지수 구성 요소 중 코스피가 아마 선행지수 상승을 가장 빨리 이거 유도할 것 같습니다. 아, 코스피의 예, 상승. 예, 이 점이 좀 영향을 주면 좀 그래도 좋을 것 같기는 예. 하네요. 그리고 네.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뭐 장단기 금리차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뭐 여기서 금리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지만은 저는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서서히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예, 음. 그렇게 되면은 선행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선행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앞서 본 것처럼 뭐 산업활동 동향, 뭐 GDP, 예, 지난 시간에 이제 IMF 경제 전망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경제상은 다 나쁜 것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올해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는 지표는 보지 말고 이 선행지수 같은 미래의 경제 지표를 봐야지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경제 좀 맨날 나쁘다고 그러면요, 이걸 보면은 주식 투자 못 해요. 예, 그리고 작년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작년에는 그 지나치게가 가소평가 영향이 들었었으니까 올해 좀 생각을 달리해 보시면서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 지표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올해는 그 수익률을 올리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해라.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예, 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확실히 앞으로의 전망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 언제쯤 또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1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2월에는 조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제가 예측한 것처럼 3월 저점 치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4월, 5월 가면서 오른다면요, 예, 저는 뭐 3월에서 5월까지는 상당히 좋은 장이 한번 있을 수 있다. 어. 예,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바꿔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경제 그때까지도 뭐 산업 생산 감소하고 GDP 별로 안 좋고 이런 현재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안 좋을 텐데요, 미래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를 올해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 지표를 봐라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행지수의 하락세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언제쯤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뤄봤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선행지수에 대해서는요, 매월 발표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 업데이트해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찾아오는 기회니까요. 꼭 이 선행지수를 다룰 때는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의 경제스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근 통화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최근의 통화 동향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M2, M1 지금까지 여러 번 다뤄봤었는데요. 이 증가율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예, 통화 증가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금리를 0.5%까지 내리면서 돈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M2 강의 통화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통화량이다 할 때 M2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2021년 12월 달에 13.2%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예, 최근에 그 증가율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작년 그 11월 데이터까지 발표가 됐는데 5.4%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낮아졌네요. 근데 이게 좀 빨리 발표되면 12월 통계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왜 이렇게 통계 집계가 늦어지는지 네. 이거는 좀 늦게 발표해요. 아, 그 미국은 M2 증가율이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요. 그만큼 미 연준이 긴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통화량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내용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뭐 M2에는 M1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M1이라는 것은 요구보래금 플러스 현금 통화 플러스 수시 입출 금식 저축예금이에요. 네. M1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통화입니다. 그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얼마든지 현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M2에서 M1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0월에 보면 37.8%를 차지했는데요. 작년 12월 보니까 33.4%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높은 자금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그런 의미죠. 네. 예, 그래서 은행 요구불예금으로 있다가 주식 가격이 오른다면 언제든지 주식 시장으로 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돈들이 이거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아, 은행의 정기 예적금으로 갑니다. 좀 더 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방식을 택하는군요. 예, 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은행의 예금 금리가 1년 만기 정기예금이 5%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요구불예금에다가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뭐 주가가 좋으면 주식 사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주식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근데 은행이 5% 금리 준다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상당히 많이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차라리 5%가 훨씬 낫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좀 코스피 기대 수익률이 한 5%밖에 안 돼요.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3% 정도 되니까. 네. 예, 그러면은 코스피가 명목 잠재 GDP 성장률보다 1 내지 2%포인트 높거든요. 5%라는 거는 코스피 기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식 투자하면 불확실도 높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은행이 5% 주니까 은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은 은행에다 돈 안 맡깁니다. 예, 그런데 저도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을 좋아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5% 예금 들 때 일부 제 돈의 일부를 은행에다 맡긴 적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은행 금리가 5%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뿐만 그쵸. 아니라 이런 돈들이 은행의 정기 적금으로 가면서 요구불예금 비중은 줄어들고 정기예적금 비중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석 달 전에 5% 가입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5%짜리는 아예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내려갔나요? 그 은행 들어가 보니까 제일 높은 게 3.9%예요. 금방 확 낮아졌네요. 그렇죠.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3.9%는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은행으로 정기 예적금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그때가 5% 주다가 3%대 주니까 아마 이 돈들이 앞으로는 예적금으로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M1 비중이 어느 정도로 더 높아진 건가요? M2에서 네. 예, 정기 예적금 비중이요. 2021년 6월 달에 한 49.9%였어요. 근데 작년 그 11월 보니까 57.6%로 와, 정말 높아졌네요. 거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다 사람들이 은행 정기예금에다 돈을 맡겨버린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5%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특히나 그러면 이 자금 구성 요소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단기 부동자금이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얼만큼 줄어든 건가요? 우선 그 단기 부동자금은 정의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예, 제가 그 M1 요구불예금, 수익 입출금이 저축예금, 현금통화 여기다가 그 다음에 MMF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뭐 CMA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통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2021년 12월 달에는 1,586조였어요. 예, 그런데 1년 지난 작년 11월 보니까요. 1,380조로 무려 206조 원이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주식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으니까 이거를 그냥 은행에다 정기예금에다 맡기자. 네. 예, 그리고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렇네요. 206조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좀 나아졌나요? 은행 정기예금 그다음에 네. 요구불예금 뭐 이런 데이터는 한참 나중에 발표해요. 예, 그래서 최근 동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 11월까지밖에 발표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러나 고객예탁금, 주식형 펀드, MMF 이거는 일별로 매일매일 한국에서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면은 자금 이동이라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MMF가. MMF가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 주식형 펀드, 채권 펀드, MMF가 합치 436조였는데요. 그런데 1월 27일까지 지금 방송하는 이때
27일까지 발표했는데 483조 원으로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들이 은행 예금으로 그동안 5% 금리 주니까 은행 예금으로 많이 갔는데 네. 이제 은행이 금리 낮추니까 은행도 금리 낮추네. 다시 이제 투자사전을 탔고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또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 네.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주식 사고 주가가 오르면은 또 이런 자금들이 은행 정기예금을 한다고 주식시장으로 더 들어오면서 예,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특이하게 본 점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월 한 달만 6조 한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작년에 6조 조금 더 팔았는데 연간으로 한 달 만에 작년 판 거를 다 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 주식을 샀느냐? 음. 뭐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뭐 낮아진다, IMF 전망 뭐 여러 전망 성장률 낮게 전망하면 그걸도 주가가 다 반영해가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 예, 그 다음에 한국의 환율이 지금 원화 가치가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주별로 작년과 12월, 11월 뭐 이후로 계속 세계 그 주식형 펀드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걸 주별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가 유럽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특히 그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만, 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쪽으로 세계형 주식형 펀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가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았죠. 그렇죠. 예, 2020년 말에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32% 됐어요. 예, 그런데 작년 말 보니까 26%로 줄어들었거든요. 외국인이 많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팔 것도 없고 늘려야 되는데 또 세계고 주식형 펀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막 이제 변화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월 무렵에 저점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현재 경기 나쁘죠. 미래 경기가 좋다. 경기 측면에서도 주가 상승률이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단기 부동자금, MMF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기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좋아지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런 선행지수 경기 측면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3월에서 5월 그 사이쯤에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게 아마 뭐 선행지수가 이제 저점을 쳤다고 네. 알려지면은 그거는 뭐 5월쯤에 가서 알려질 수가 있는데요. 네. 주가라는 게 똑똑하거든요. 네. 그걸 좀 미리 반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이거 2분기 주식은 상당히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 비중을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스러워 보여요. 네. 주식 비중 조금씩 늘리는 것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그 예금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예금이 아직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금 투자도 같이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가요? 예, 그렇죠. 지금도 3.9% 정도면은 뭐 은행 금리가 아직도 높은 거거든요. 우리 네. 경제 잠재 성장 2% 미만으로 떨어진 거 보면은 뭐 예금도 일부 해야 되죠. 근데 그동안 예금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예금 비중이 작년 3분기 아직 4분기 통계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46%나 돼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50% 이상인데 네네. 미국 사람들은 14%밖에 안 됩니다. 정말 극단적이네요. 예. 그런데 그 은행예금 비중이 많이 늘어나 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은 23%에서 2021년 말 23%에서 작년 3분기 20%로 떨어졌어요.
물론 주가도 떨어졌지만은 우리 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조금씩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거 경제 여건이나 유동성을 생각해 보면은 예, 저는 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주식시장에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말씀을 요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최근 통화 동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증시 유동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시 상황 어떻게 변화할지, 코스피 과연 오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뤄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